저희가 팩트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서울대병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경험을 확장해 나가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목차는 사실 자폐를 치료하는 치료법, 뭐 우리가 듣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치료에서 팩트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어떻게 치료해 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골자일까,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강조되어 왔던 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이 사회적 의사소통 치료 안에 팩트 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라인 안에서 어떻게 강조되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장해 나가려고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처럼 되어 있지만, 아까 이제 캐서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쌓여가는 데 있어서 한 20년 정도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속도가 나서 에비던스가 좀 생겼었던 것인데,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티즘을 치료하는 것은 조기 진단 그리고 조기 개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걸 우리가 이제 뉴로 디벨롭먼털 디소더로 생각을 해서 많은 부분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는 있지만, 이제 과거의 데이터에서 이제 오티즘 아이들에게서 동반되는 이런 인지적인 취약성들이 70~80%에 달한다라고 했던 것과 달리 비교적 최근에 나오는 리서치들을 보면 비율이 상당히 좀 낮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연구자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기는 한데 65%, 60% 이 정도까지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생물학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겠다. 가능한 빨리 개입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개인의 적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향상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만 5에서 6세경에 측정되는 기능 수준이 향후의 이 오티즘 아이들의 예후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IQ와 언어 능력이죠. 근데 이 IQ와 언어 능력을 베이스로 하여서, 그리고 또 IQ와 언어 능력을 이제 자극하는 것으로 하여서 개인적인 특성이 반영된 기능을 계속 이렇게 발달시켜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집중적인 조기 중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원칙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IP라고 얘기하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개인마다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행동, 발달의 수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이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이고, 이러한 치료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제 ABA 체계 안에서 아까 김혜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ABA라는 것은 어떤 치료 프로토콜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체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의 치료가 뭔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동의 발달 수준, 생애 주기에 어디에 와 있느냐,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개인에게 이렇게 적절한 접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뭐 아까도 ABA나 ESDM 우리 오늘 계속 하고 있는 팩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치료가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시 짚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 행동이 심하고 그러면 자꾸 이제 그냥 약을 조금 늘려볼까 뭐 이런 고민을 맨날 하게 되기도 하고, 입원을 시킨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또 생기니까 입원을 해야 되나, 퇴원했을 때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치료의 영역들이 있는데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이제 학습, 행동적으로 접근하는 영역과 그리고 이제 생물의학적인 접근으로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자인 바이오메디컬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오티즘이 이제 신경 발달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반하는 이제 내외과적인 문제들, 신드로멀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보호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수면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뇌전증이 동반되는 비율들도 상당히 높고 또는 뭐 이식 행동이나 아니면 뭐 변비 이런 이제 소화기적인 기능들도 좀 취약한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소셜 스킬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브레인 것 시어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와 이제 동반해서 뭐 학습적인 부분이나 문제 행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물을 선택해서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제 대규모 데이터,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서도 바이오메디컬한 어프로치를 퍼스트 초이스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발달학적 궤적 안에서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학자들이 본다는 것이죠. 그 영역 안에 이제 Learning Behavior Approach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건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강점 혹은 이제 발달적인 부분에서 이제 적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이 치료의 목표이고 이 안에 이제 무수한 뭐 ESDM, 플로어 타임, 뭐 작업 치료, 뭐 PRT, 뭐 언어 치료, 뭐 티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 비헤이비어 어프로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ABA와 그리고 오늘 이제 공부하신 팩트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덩어리로 보자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무엇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느냐가 좀 차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육적이고 조금 더 행동적인 것에 측면을 맞추어서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자라고 한다면 후자에서는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어서 이제 소셜한 그 이제 실제적인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어프로치로 이제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이러한 행동적인 개입은 뭔가 정확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량화해서 쓸 수 있게 뭐 이렇게 행동의 횟수를 세고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더 스트럭처를 가지고 세팅을 하게 되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그 행동, 스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부모를 교육하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일반 사회화로 가고 이런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문가가 꼭 필요하고 그 전문가가 그 행동에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형식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ABA나 티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반대라고 말하기는 좀 뭐 그렇지만 이제 소셜 파마틱 어프로치는 아이가 훨씬 더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우리가 관심이 더 많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사회적으로 혹은 의사소통의 그 필드 안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접근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인트 어텐션이나 혹은 조금 이제 화용 언어적인 접근들, theory of mind 그리고 이제 소셜한 팀, 이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센서티브하게 잘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그걸 조금 확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 소셜한 어프로치, 커뮤니케이션 어프로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뭐 발달 놀이치료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발달 상호 놀이치료나 아니면 플로어 타임, 뭐 팩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ABA를 하면서 뭐 티치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
티치를 하면서도 팩스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써라 뭐 이런 얘기들을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둘 중에 무엇이 더 우월하다 혹은 둘 중에 무엇이 더 우선이다라기보다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잘 섞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팩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저희 발달센터에서도 BCBA 전문가들이 이제 치료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이제 ABA 접근법을 하면서도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소셜러블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제 그리고 치료실을 나가서 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줘야 하는 것에 대한 좀 목마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죠. 저희가 이제 대기도 엄청 길고 보호자분들은 늘 오셔서 집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걱정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상호 보완적으로 채울 수 있는 접근 방식일 것이다 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소셜 커뮤니케이션 어프로치에 대한 얘기들을 빠뜨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비던스랄까요? 조금 더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AACFP 이제 미국 그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오티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랙티스 파라미터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보면 이제 임상가들이 이 아이들과 또 가족을 위해서 적절하게 근거가 있는 이제 구조화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부모의 역할 그리고 집에서 하는 거에 대한 컴포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역시나 여기에서도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제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이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팩트 연구 결과 자체가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19살 이하의 이제 오티즘 소아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매니지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에서도 보면 이 코어 심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터벤션 할까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소셜 커뮤니케이션 인터벤션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전략들이 우선은 아이들의 각각의 이제 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 안에서 어떤 이제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할 때 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어떠한 패턴으로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잘 반응해주고 이제 알아차리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호자 혼자서 하시기가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야 하고 비디오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이스 가이드라인의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 보다 보면 팩트 자료가 쓰인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ABA는 우리가 정량화해서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 행동이 얼마나 줄어들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캐치해서 볼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어프로치는 사실 그거를 이제 숫자나 뭐 퍼센트로 얼마나 이렇게 기능이 향상되고 있는지를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근거들이 이제 쌓여가고 있고요. 코크란 리뷰를 통해서 이 보호자가 개입되어 있는 이제 parent mediated한 이 소셜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다루는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것이 리뷰가 이미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shared attention과 관련해서 유의미하게 상호작용의 능력 자체가 아이들에게서 이제 향상된다라는 것이 보고되었고 또한 이제 언어 이해 능력 그리고 이제 주요할 만한 것의 하나는 근거가 아직 미약하기는 하지만 자폐증의 이제 코어 심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중증도도 호전되는 것 같다라는 근거들이 이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을 그냥 제가 붙여서 글씨가 엄청 조그맣긴 한데 사실 이제 사이즈가 작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에비던스 그레이드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소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원이 계속 있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그런 상호작용의 기본 능력 자체를 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한 뭐 상동 행동이나 문제 행동들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자료나 이런 것들 이제 코크란 리뷰나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팩터 어떻게 쓰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리포트를 좀 찾다가 사실 개별화된 연구 논문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다 붙일 수는 없었고요. 이제 국내에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탐색한 연구가 하나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16년까지 국내 연구 자료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발표된 자료인데 이제 N수로 이제 보자면 이 연구자께서는 인간관계 중심 접근, 기술 기반 중심 접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카테고라이즈 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호작용을 늘리기 위해서 혹은 오티즘 아이들에게 어떤 거를 이제 개입 많이 하느냐를 봤더니 놀이치료나 상호작용 치료, 애착 프로그램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조금 더 낮게 AAC나 뭐 부모 교육 이런 것도 한 30% 정도 됐고요.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나머지 30%, 27%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개수를 이제 그룹핑하기 어렵게 많은 치료가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 이런 감각 통합적인 감통 치료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혹은 이제 멀티미디어 상황 이야기 이게 이제 우리 화용 언어 치료에서 쓰이는 그런 도구 같은 것들을 인지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실제로 임상에서도 느끼는 지점과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치료가 사실은 국가적인 지원 혹은 뭐 바우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치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우처를 받기 어렵고 바우처를 다 받기 어렵고 막 이런 한계가 있는데 재정적으로는 제한된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이 없이 체계화된 특정한 프로그램의 활용이 높지 않고 그냥 이미 구성된 프로그램들에서 보호자분들이 접근하게 되고 제공하게 되고 치료사로서는 이것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자신감 없이 제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것이 저도 이제 공감하게 되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뭔가 체계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홍보하고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결론으로 이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점에서 이제 저희가 2021년 이제 심포지움을 준비하면서 그때 처음 이제 팩트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국내에 소개하게 되고 이제 뭐 강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사실 아까 김혜린 선생님도 잠깐 보여주셨지만 팩트라는 거는 이제 우리 캐서린 선생님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이제 스테이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우리가 옵티멀한 고리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계속 피델리티 노트를 쓰면서 이제 아이가 얼만큼 발전하고 있는지 부모는 그것을 얼마나 캐치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피드백하면서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량화할 수 있고 그리고 문서화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호작용의 실제적인 기능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우리나라에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입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목표랄까요? 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료사들도 직접 그리고 이제 전문의들도 이제 치료를 이제 경험해보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의 경험을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팩트를 서티피케이션을 받으려면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러닝을 통해서 이제 팩트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클립이 있어가지고요. 팩트 프로토콜이 어떤 거다, 어떤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간단히 소개하는 한 반나절 정도의 비디오 클립을
교육을 받는 것이 이제 레벨 1에 해당하고요. 그것이 이제 이수가 다 끝나면 레벨 1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레벨 2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레벨 2는 라이브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캐서린 박사님도 계시지만 영국에서는 이렇게 뭐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틀 정도에 걸쳐서 종일 교육을 이렇게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줌으로 교육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슈퍼바이저하고 4시간씩 끊어가지고 4일 동안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클립을 보는 거나 혹은 이제 이 스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전략들 어떻게 접근하는가, 치료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 보호자에게 어떻게 코멘트할까, 보호자의 반응을 어떻게 우리가 돌려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이제 요 트레이닝 과정 안에서는 이제 롤플레잉도 해가면서 환자 보호자 역할 그리고 이제 치료사 역할을 해가면서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레벨 2까지는 사실 근데 실증적인 교육이라고 저는 잘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뭔가 이제 내 거가 되려면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포스트 코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스를 하려면 오티즘 우리 아동과 그리고 가족을 이제 만나야 하고 이제 비디오 클립을 가져오도록 해서 실제로 프랙티스 세션을 이제 두 가족에서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게 조언을 받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룹 슈퍼비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저하고 이제 2번 이상의 이제 개인 세션을 이제 가지면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어떤 방향으로 보호자를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공부하고 연습할 수 있게 돼서 사실은 이 트레이닝 과정의 가장 핵심은 포스트 코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쉽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계신 김혜린 선생님이나 뭐 저나 우리 이제 인하대병원과 이제 서울대병원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이 이제 재작년 가을에 심포지엄을 하면서 그때 이제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상당히 핫 이슈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특수교육이 갑자기 중단되고 집에 가두어지고 뭐 센터가 다 문을 닫고 막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1년 저희가 이제 거점병원 심포지엄을 준비할 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비대면 치료라는 것을 주제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국내 이제 패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영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제 전 연령에 걸쳐서 이제 에비던스가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특히 이제 제가 이때 이 시점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이제 비대면 치료에 대한 것이 이제 있으니까 사실 기존의 패트 프로그램은 이제 아이와 엄마가 놀고 있는 아이와 케어기버가 일상생활에서 노는 장면들을 비디오 클립을 가져오면 치료사랑 보호자가 만나서 그 비디오를 다시 보고 같이 고민해보고 디스커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비디오 컨퍼런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줌이나 뭐 스카이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자와 치료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집에 계시는데도 치료적으로 이제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연구가 막 세팅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 논문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20년 6월부터 해서 이제 환자가 모여지고 뭐 프랑스나 이런 유럽에서 환자 모집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번 발표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아직 그 퍼블리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이제 가지면서 팩트의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22년 작년 상반기에 이제 서울대병원 11분, 인하대병원 8분 선생님들이 레벨 1을 수료를 했고요.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병원에서는 전문의 1명, 그리고 이제 우리 행동치료 선생님 1명,
그리고 이제 자문 교수님 한 분 이렇게 수료를 했고 서울대병원에서도 두 분 선생님께서 이 포스코스까지 수료한 걸로 되어서 이제 조금 더 경험을 많이 갖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할 게 더 많고 이걸 이제 대중적으로 쓸 수 있게 하려면 저희가 준비할 것이 더 많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늘 이제 국제 심포지엄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걸 더 해봐야 될까 이제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이제 한국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제 사용을 하려면 이 매뉴얼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치료사 선생님들의 진입 장벽이 낮을 것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말로 된 영어로 쓰여진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자분께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 우리가 보호자와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 세팅 안에서 제공되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엄 준비하면서 캐서린 박사님도 조언을 해주셨고 몇 가지 정보를 좀 모아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또 한국에서 이제 팩트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달릴 몫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제 저희는 거점 병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공했을 때 그 국내에서 도입해서 사용했을 때 이제 국외의 상황과 다르게 어떤 결과들을 이제 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리서치에 대한 것들도 이제 하나의 관점을 두고 좀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플래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를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선생님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가장 핵심은 이 부모님의 역량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이거를 하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낯설다. 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겠죠. 이제 저는 정신분석 쪽으로도 관심 많아서 좀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동 놀이치료, 분석적인 접근을 하는 놀이치료를 경험하고 계속 연습도 하고 있고, 슈퍼비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호자와 아이의 긍정적인 면들, 상호작용하면서 그 here and now에서 보여지는 상호작용의 뭔가 힌트들, 아이가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호자분께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케이스의 가족을 우리 포스코스 하면서 프랙티스 세션을 가져봤는데 아까 이제 우리 국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초반에 굉장히 어색해하세요. 그래서 한 가족은 어땠냐면 한 가족은 되게 로봇 같아요. 엄마가 노는 게. 집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클립을 5분, 10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미리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소에 노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가족의 경험은 이제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몇 번 이제 하다 보니까 집도 조금 어질러지고요. 처음에는 막 깨끗한 장면만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엄마도 좀 편안해지시고, 사실 보호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이걸 내가 잘했나? 못했나? 틀렸다고 피드백을 받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을,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팩트라는 것은 아까도 이제 캐서린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티칭이 아닙니다. 티칭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 장면에서 당신이 되게 놀라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 느끼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나거나 교정받거나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몇 번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좀 편안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팩트가 진짜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안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족을 하나 경험을 했었고요. 한 가족은 문제 행동을 모아서 가져오셨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안 되는 장면만 일부러 찍어가지고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아이가 피곤할 때, 상동 행동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 이럴 때만 찍어가지고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치료자한테 뭔가 어드바이스 적극적으로 받고 뭔가 고치려고 하시는 의도가 굉장히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약간 preliminary session이랄까요? 이제 팩트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이러하다. 팩트에서는 우리가 그런 걸 교정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아이가 분명히 당신에게 보여지는 뭔가 의도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자.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교육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이 꼭 그런 부담을 좀 덜 느끼게 되신 것 같습니다. 문제 행동을 꼭 찍어와야 돼. 이 시간에 치료자하고의 1시간 세션을 통해서 70분 세션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집에 가서 고쳐야지. 약간 이런 버든이 좀 줄어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의 플레이를 영상을 가져오시는 걸 제가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진입장벽이 아주 편안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진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는 과정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경험을 하다 보면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들여다보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에 너무 지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비디오를 같이 이렇게 리와인드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놀라십니다. 제가 저런 표정을 짓고 있었네요. 라던가 어머 저는 비디오 찍으면서도 몰랐어요. 찍어서 보내드릴 때까지도 몰랐어요. 지금 돌려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눈을 맞췄네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시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 과정에 궤적이 쌓이는 것이 이 팩트의 스트래티지를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어떤 걸 경험했냐면 슈퍼바이저가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치료자는 알고 있는 그 스트래티지 안에 있는 띠미랄까? 그의 용어들을 쓰지 말라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목표를 완수해서 보호자한테 오케이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스트래티지 2로 넘어가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아요. 팩트에서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플로우 안에서 치료자는 알고 있지만 용어를 쓰지 않고 보호자가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뭔가 훈습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굉장히 좀 그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교육을 받거나 교정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면 보호자분들도 좀 편안하게 접근하고 따라가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지부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몫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큽니다. 도와준 사람이 사실 없죠. 특수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문턱도 경쟁률도 너무 세고 치료실은 어디나 다 대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보호자분들도 많이 지쳐 계세요. 사실은 아이를 센터에다 집어넣어 놓고 있는 40분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사실은 엄마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주라고? 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혹은 활성화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조 모임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자와 보호자 간에 이제 상호작용하는 시간 플러스 알파로 보호자들끼리 이 치료의 경험이 나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경험을 주고 있느냐,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좀 재경험할 수 있게 하는 서포트가 있다면 조금 더 부담을 좀 줄이면서 팩트를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좀 해봤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치료가 국내에 너무 많은 이름들의 치료가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열강을 하셔서 치료가 또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지원하는 것도 이제 저희 거점병원이 가지고 있는 좀 뭐랄까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쓰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전혀 걸림돌이 될 게 없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근데 또 하나는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비디오 이런 것들 관리할 때는 거점병원이 이제 센터가 돼가지고 이런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 서포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